엄마, 오셨어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호는 굳은 얼굴로 저에게 빠르게 다가와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상호가 뭐라고 한 거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엄마만 사투리 써요. 목소리도 크고 경상도 사투리도 심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들으면 놀라니까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창피하다는 거였죠. 나는 너 엄마야. 엄마가 왜? 아, 엄마. 오늘만이라도 제발 좀. 상호가 제 말을 자르고 뒤돌아갔습니다.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래입니다. 올해 67살이죠. 경상도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남편은 아들 상호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어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만들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때마다 억척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튼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상호만 보면 모든 게 버틸만 했거든요. 저는 늘 다짐했어요. 나는 상호 대학만 보내면 한이 없다고요. 그 아이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장사하면서 번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도 않았습니다. 상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해서 서울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죠. 성공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크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 아들이 서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상호가 서울로 떠나던 날, 저는 대구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서울 사람 될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기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상호가 서울에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래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상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시작한 적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넣었죠. 장사가 잘 되는 달에는 20만 원을 넣기도 했어요. 25년이 넘도록 조금씩 모았습니다. 밥값 아껴서
옷값 아껴서 그렇게 모았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상우 결혼하면 집 하나 해줘야지.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당당하게 집 한 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 역할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우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회사 생활은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죠. 장사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들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 제 아들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상우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했죠. 제가 평생 바라던 게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죠. 과연 어떤 여자일까? 우리 상우를 잘 챙겨줄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얼른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냐고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죠.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집안도 좋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다고 대답했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처음으로 상우가 결혼할 여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깔끔해 보이는 정장을 샀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가격은 15만 원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샀죠. 상호 상견례인데 초라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와서 다리미로 곱게 다렸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죠.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입어봤어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산 옷이어도 정장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대구역으로 가서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KTX를 타본 건 처음이었죠. 빠르긴 했지만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도 늦으면 안 되니까 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맸죠. 다행히 상우가 마중을 나와줬어요. 엄마, 여기요. 상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달려갔어요. 아들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엄마. 식당이 좀 멀어서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죠. 제가 사는 대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드디어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돼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안에는 이미 주와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첫인상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주와 아버지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주와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검정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주눅이 들었어요. 제 정장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를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상우 엄마 김정래입니다.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였으니까요. 주아,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표정이 굳더라고요. 미묘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아, 아버지가 상우에게 말했어요. 상우 씨 직장은 어디라고 했죠?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때 주아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주아랑 같은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제가 봐도 두 사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아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합니다. 30년 넘게 했어요. 순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니 큰 목소리가 습관이었죠. 이번에도 주아 어머니가 표정을 찌푸렸어요. 미묘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거슬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상우가 저한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차분히 말하고 목소리 좀 낮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는 말을 아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만 짧게 했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이야기는 계속 주와 집안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들의 사업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제가 입을 열었어요. 주아 씨, 우리 상우 잘 부탁해요. 상우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잘 챙겨주이소.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깨달았어요. 사투리가 나왔다는 거려. 오늘만큼은 사투리를 안 하려고 신경 쓰고 있었는데 나와버렸죠. 순간 주아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아도 어색하게 웃었죠. 상우가 황급히 말을 받았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상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표정을 봤어요. 창피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주차장에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주아 부모님 차였죠. 저는 그 차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와 참 다른 세상이구나.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상우 얼굴도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창피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상우가 행복할 수 있을까? 너무 다른 세계 사람들인데요. 주안의 집안이랑 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옷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아예 사는 세계가 달랐죠. 상우는 이제 그쪽 세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상우가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아들이 선택한 거니까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주와 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저한테 목소리 낮추라고 했던 말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요. 체면 때문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니까요. 저는 그저 멀리서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결혼식장에 입고 오라면서 보내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머리도 곱게 빗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핸드폰 케이스 안쪽에 비상금 5만 원을 넣었어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봐 항상 비상금을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한복이 들어있는 큰 가방을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제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니까요. 근데 행복해야 하는데 왠지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강남에 있는 예식장이었는데 화려하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볐죠. 다들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식장을 찾아 들어갔어요. 대기실 쪽에서 상우가 나왔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멋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는 굳은 얼굴로 저에게 빠르게 다가와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상호가 뭐라고 한 거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엄마만 사투리 써요. 목소리도 크고 경상도 사투리도 심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들으면 놀라니까.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창피하다는 거였죠. 나는 너 엄마야. 엄마가 왜? 아, 엄마, 오늘만이라도 제발 좀. 상우가 제 말을 자르고 뒤돌아갔습니다.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나오고 주아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외롭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주례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말이 계속 맴돌았죠.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숨이 쉬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복 치마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남편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혼자라고 이렇게 대하는 건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인가? 저는 핸드백을 열어봤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안쪽에 늘 넣고 다니던 비상금 5만 원이 있었죠. 서울에 올 때 입고 온 옷은 상호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복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대구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눈물을 닦았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택시 요금이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5만 원을 내고 3만 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서울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복 입은 할머니가 혼자 울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저는 바로 매표소로 갔습니다. 대구행 KTX표를 알아봤어요. 5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구 가는 다른 기차는 없나요? KTX 말고는 무궁화호 있습니다. 가격은 2만 8천 원이에요. 대신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무궁화호 표를 샀습니다. 남은 돈은 2천 원이었죠. 출발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아침부터 긴장한 탓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야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가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200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억지로 넘겼어요.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기차 시간이 다가와서 플랫폼으로 갔어요. 무궁화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상우한테서 전화가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습니다. 5시간이 지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대구역에 도착했어요. 남은 돈이 없어서 택시를 탈 수도 없었죠.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파도 참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핸드폰을 봤는데 아직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제 자식도 나를 버리고 갔구나.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제가 굶어도 아들 밥은 챙겼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게 뭐라고 했나요? 분위기 망친다고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들은 저를 버린 겁니다. 제가 창피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린 상우가 웃던 모습,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모습, 서울 가겠다던 모습까지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은 이제 알아서 살라고 연락하지 않는다고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상우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었죠. 쓴 웃음이었어요. 아들도 나 같은 엄마가 창피했나 보다. 시장에서 일하는 촌스러운 엄마가 부끄러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안쪽에 있는 통장을 꺼냈어요. 아들을 위해 만든 그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25년 넘게 모은 돈이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억 원이 있었어요. 상우한테 이 돈을 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몰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밥도 거르곤 했어요. 결혼하면 너한테 주려고 모았다고 상우한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때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가 최고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나 봅니다. 저는 통장을 덮었어요. 이제 이 돈은 제 돈입니다. 저를 버린 아들한테 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창피하다며 입 다물라고 했던 그런 아들한테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아들한테 절대 안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돈을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적금 통장에 4억 원,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를 팔면 3억 원, 예금과 적금을 깨면 2억 원이었습니다. 총 9억 원이었죠. 9억이면 남은 인생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구에 계속 있자니 뭔가 답답했습니다. 상호 생각이 자꾸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서울이요. 맨날 서울 사람들 부럽다고 했죠. 서울 가서 살겠다고도 했고요. 결혼식장에서는 서울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입 열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래, 나도 서울 사람 해보자. 아들이 그렇게 좋다던 서울에서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죠. 한 달 안에 정리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서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서울하면 강남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TV에서 강남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강남 아파트를 검색했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9억이면 작은 평수는 살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죠. 한 곳에서 괜찮은 집을 소개받았어요. 1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7억 원이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깨끗하기도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7억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우선 계약금만 먼저 입금했어요. 대구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큰 짐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3억을 받았습니다. 적금도 다 해지했죠. 드디어 통장에 돈이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 서울로 가는 겁니다. 이사 날이 됐습니다. 이사 짐을 싣고 서울로 향했어요. 대구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곳이었죠.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한 통도 없었습니다. 상우는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아들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서울 사람이구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빨리 걷는 것도, 지하철이 복잡한 것도 다 어색했죠. 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한테 남은 돈은 2억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엔 불안했어요.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반찬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잖아요. 그래, 서울에서도 반찬 가게를 해보자. 어느 날 걸어 다니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혼자 사는 사람이 많나요? 직원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도 많고 원룸도 많아서 직장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 반찬 장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가게를 낼 만한 곳을 찾았어요. 어느 한 골목에 작은 상가가 나왔더라고요. 위치도 괜찮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권리금에 보증금까지 합쳐서 1억이었습니다. 월세는 200만 원으로 비쌌지만 위치가 좋아서 저는 계약했어요. 1억을 주고 가게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깨끗하고 정갈하면 됐죠. 주방 설비를 갖추고 진열대를 놓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내 반찬 가게라고요. 오픈 준비를 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하던 대로 했죠. 손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긴장됐어요. 과연 서울 사람들이 제 반찬을 사줄까요?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김치를 하나 사갔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기뻤어요. 하루 이틀 지나니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정말 이 동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들르곤 했죠.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거로 된장찌개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손님들이 하나둘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장사가 점점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단골이 됐죠. 저녁에 퇴근하면서 반찬을 사가고 주말에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죠. 새로운 곳에서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어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죠.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하세요? 더 큰 데로 가시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려고요. 급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더 큰 가게를 해볼까? 제 반찬 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볼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졌어요.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돈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놀라웠죠. 제 손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다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큰 가게를 내보자. 강남 중심가에 제대로 된 반찬 가게를 열어보자고요. 며칠 동안 자리를 알아봤어요. 강남역 근처에 좋은 상가가 나왔습니다. 크기도 지금 가게의 2배였죠. 권리금이 비쌌지만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큰 돈을 들여서 새 가게를 냈습니다. 인테리어도 제대로 했어요. 냉장고도 추가로 사고 진열대도 새로 맞췄죠. 간판도 더 크게 달았어요. 정내 반찬 가게. 저는 그 간판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가게였어요. 새로운 가게 오픈 날이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좋았어요. 유동인구가 많았죠. 손님들이 하나둘 반찬을 샀습니다. 전 가게 단골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로 옮기셨네요. 축하드려요. 가게 정말 좋아요.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손님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에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반찬도 더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사러 직장인들이 몰려왔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죠.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을 2명 뽑았어요. 혼자 하기엔 벅찼거든요. 젊은 아주머니들이었는데 손이 빨라서 큰 도움이 됐죠. 가게는 계속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더 퍼졌어요. 인터넷 후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반찬집 김치찌개는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집밥 그리울 때 여기 반찬 사 먹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후기를 볼 때마다 기뻤습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울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지하철도 자유롭게 타고 동네도 잘 알게 됐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상호 생각은 가끔 났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죠. 이제 서로 남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바쁜 시간은 지나서 손님이 뜸해졌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상호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와 상호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상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호를 바라만 봤죠. 상호 모습이 초라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예전에 깔끔하던 모습이 아니었죠.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상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보면 몰라. 장사하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여기 엄마 가게예요? 상호가 또 물었습니다. 나 바빠. 살 거 없으면 가.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상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상호를 무시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상호였어요.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제발. 무슨 얘기? 엄마가 어떻게 여기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너 결혼식 날 기억나? 나한테 입 다물라고 했잖아. 상호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나와서 대구까지 간 일, 그리고 서울에 오게 된 이유까지 모두 말했어요. 엄마. 상호가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 내 인생 살기로. 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 준다고 했던 통장 기억나? 내가 너 위해서 돈 모으고 있던 통장 말이야. 근데 그거 확인해 보니까 4억이나 있더라고. 그것도 내가 다 썼어. 내 돈이니까. 그게 왜 엄마 돈이에요? 상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상호를 봤어요. 저한테 주려고 만든 통장이라면서요. 그럼 제 돈인데 왜 엄마가 다 써요? 너 돈.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내 돈이야. 그리고 너는 그때 이미 나를 버렸잖아.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안 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그건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입 다물라고 했지. 분위기 망친다고 했어.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지. 그런 너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달라고 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호가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나서요. 그것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자. 연락하지 말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상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저는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상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아들을 다시 봤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그날의 모욕을요. 정신 차려야 했어요. 상호는 이미 저를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저는 다음날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바쁘게 일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상호였어요. 어제에 이어 또 온 겁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다른 손님들 응대하느라 바쁜 척 했죠. 상호는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야 상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뭐야? 왜 또 왔어?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없으니까 얼른 가.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상호는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 이혼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뭐,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갈라섰어요. 상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왜? 주아랑 너무 안 맞았어요.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주아랑 나는 너무 달랐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달랐어요. 대화 주제도 안 맞아서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호는 계속 말했어요. 주아, 부모님도 절 무시했어요. 출신이 다르다고, 집안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 살아? 지금은 고시원에 살아요. 주안의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상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정하면 안 됐어요. 이건 상호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엄마 찾은 거야? 돈 없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맞잖아. 잘 살 때는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이제 힘들어지니까 돈 달라고 엄마 찾아온 거잖아. 상호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성공에 눈이 멀어서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후회돼요. 상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후회한다고. 정말 후회해서 찾아온 거야? 네. 엄마, 진심이에요. 아니, 너는 돈 때문에 온 거야. 그 사업 때문이지.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온 거잖아. 상호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맞췄으니까요.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각자 살자, 연락하지 말고. 엄마, 제발. 너는 이미 날 버렸어. 그날 결혼식장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 저는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손 치워. 이제 우리는 남이야. 문을 닫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상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호가 나간 소리였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저를 진심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장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 다물라던 그 말이요. 분위기 망친다던 그 말이요. 그때의 모욕을 잊어선 안 됐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상호는 이미 저를 버린 아들이에요. 다시 받아들이면 또 상처받을 겁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매일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문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만 서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일 왔었는데 오늘은 왜 안 왔을까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드디어 정말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결국 이 정도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요. 저는 홀로 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가족도 없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 인생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가게에 나가야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후회는 없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